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죠. 그중에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 압박이 거센데요. 그것 포함해서 농촌기본소득 얘기까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임미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농업 얘기를 할 수 있게 네.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 얘기가요. 정말 이렇게 우리 먹는 거에 관한 얘기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관심이 있거나 혹은 사과값이 작년처럼 그렇게 무지 많이 네.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뭐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요. 오늘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걱정이 조금 아까 윤형중 네네. 레비공공이사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관세 협상 네.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는 이 미국이 타결을 시켜줬고 여러 가지 뭐 일본 입장에서 볼 땐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본 언론으로 언론의 반응을 네, 보면. 뭐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요구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나라한테도 압박이 굉장히 거센데 지금 네. 막판이잖아요. 네. 특히 농산물, 쌀, 소고기, 사과 이거 압박이 굉장히 거센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시장을 열었을 때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 큰 시장 규모가 아니에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압력을 넣을까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아무래도 중서부고 네. 그 중서부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축 산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건재함, 뭔가 이제 내가 당신들의 요구를 이만큼 들어줬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희가 뜨끔한 게 왜 예전에 한참 됐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네. 초기에 그 미국에서 한미 FTA 그 관련해서 네. 소고기를 밀어붙였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거를 받아줘가지고 받았죠. 네. 소고기 30개월 이상 된 것도 수입하도록 하면서 거세게 촛불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네.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농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수입 소고기, 수입 과일의 문제는 소비자들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났던 거고 그 결과 한우 산업은 그래도 꽤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 작업을 거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력제, 네네. 귀표 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거든요. 그 번호 넣으면 그 소가 누가 주인이고 어미가 누구고 아비 정액은 뭐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 형제자매는 누구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출하가 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 도축이 되었고 어느 시장으로 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들어있는데 네네네. 이런 작업을 그때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을 네.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수입 들어오는 소고기하고 국내산 소고기하고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렇구나. 소비자한테 이거 네. 이건 한우입니다. 이거는 수입 소고기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니까 네. 방법은 그 일종의 원산지 표시제를 네네네. 도입한 건데 그것을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우리 한우의 그렇죠. 경쟁력이 네. 높아지는 계기도 된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영화도 스크린 쿼터제 도입하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굉장히 충격이 성장했잖아요. 있을 때 자국 내 산업이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돼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비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한우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한미 FTA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 소고기를 관리를 잘하면서 경쟁력이 더 생겼다는 네, 거잖아요. 예전으로 더 돌이켜 보면 우리 영화 개방됐을 때 네. 스크린 쿼터하고 하면서 우리 영화 경쟁력이 엄청 높아져서 지금 막 깐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국내만 바라보고서 시장이 형성되었던 산업이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네. 때 그 시장을 재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거는 어쩌면 외부적인 충격을 잘 활용한 사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라고 하는 이 압박은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30개월 이상 수입해라 이 얘기는 사실은 미국도 30개월 이상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아. 예, 도축 프로그램에 네네네. 의하면 걔네들 한 20개월, 23개월 정도 키워서 소고기를 먹는데 30개월령은 주로 번식우, 네. 유구, 아. 젖소들 이런 소들이고 네. 이 고기는 실제로 가공육, 분쇄육 이런 곳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30개월로 딱 이게 이 데드라인을 걸어 놓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출을 할 때 30개월 미만령과 이상이 되는 것을 걸러내야 되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네 입장은 굉장히 이거 뭐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귀찮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풀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소비자한테 미국 소고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되어야 네. 소비가 늘어날 텐데 이게 소탐대실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게요. 우려가 좀 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우려를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사육 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네. 예, 이게 지난 코로나 때 축산 농가의 사육 기반이 많이 붕괴됐고요. 네, 외국인 네.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축산 농가가 어려워졌고 기후 문제 때문에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상 최고로 소고기 값이 비싼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을 향해서 소고기 수입 문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을 던져놓고 자신은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는 거고 아, 실제로 그렇구나. 수출을 네. 하기 위한 물량이 뭐 많이 밀려 있어서라기보단 이렇게 한번 발을 쓱 밀어놓고 고리를 열어놓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덜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어쨌거나 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도 한우가 미국산 소고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네, 그리고 훨씬 더 맛이 좋게, 있어요. 맛있고 훨씬 품질 좋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거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쌀은 좀 심각하진 않나요? 어떤가요? 아, 쌀은 원래 저희가 요게 TRQ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네. 40만 8,700톤인데요. 이 40만 8,700톤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면 1988년에서 9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량 그것의 7.96%를 계산해서 만들어진 양이거든요. 요거를 수입하는 나라가 5개 나라입니다. 네. 5개인가 6개인가. 네, 네. 그리고 미국이 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13만 톤 정도밖에 안 네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물량을 늘려라라고 얘기하려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1988년도에 소비 물량하고 네. 2025년도의 소비 물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약 한 46% 정도가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기준 연도를 바꾸어서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96%를 계산하면 물량을 확 줄여서 수입해야 되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네. 미국 물량을 더 늘려라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미국과의 협상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도 함께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 문제를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미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네. 그냥 단순히 미국이 요구하니까 좀 풀어주면서 관세 세율에 좀 이익을 취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카드가 될 수가 네, 네. 없네요. 사과는 어떻습니까? 사과값이 너무 많이 비싸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또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어제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 갔다가 이제 가정주부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자를 네네. 만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분도 그 뭐 이렇게 환경론자에 가까운데 사실은 주부 입장에서 보면 사과 수입하는데 임계치를 넘어선 것 같다. 우리도 사과 먹어보고 싶다.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비싸다. 이러면 소비자가 사과 수입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얘기가 입에서 나온다면 한우를
소비자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생산자들이 지킨 게 아니거든요. 사과도 만약에 이제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문 열어야 돼라고 얘기하면 사과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저희가 잘 들었는데 사과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병해충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거는 관세라기보단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역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두고 있고 미국은 수입을 신청했고 우리는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전체 8단계인데요. 네. 지금 미국은 2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신청한 지 아마 11년 정도가 됐는데 2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본이 5단계에 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단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완벽한 대비 방안들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병해충을 발생시키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적자 본 거는 다 비관세 장벽이고 그거는 관세 매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율을 매긴 것이다 하면서 네, 50% 네. 관세니까 25%만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트럼프한테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사과 수정용 꽃가루가 네, 있거든요. 요새 이제 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결실을 잘 맺게 하려면 꽃가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 수정용 꽃가루에서 과수화상병 병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입이 전량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미국에서 들어온 사과 묘목을 통해서 화상병이 도입이 됐고 화상병이 발병한 지역은 3년 이내에는 그 토양에 그 작물을 농사짓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엄청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그 뒤로 2015년부터 지금 한 1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해마다 이 화상병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백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하려고 해도 그런 병해충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문 열어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덜렁 문 열어줄 수 없는 그렇죠. 거고 네. 우리가 문 열게 그러면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충분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돼라는 네.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구제역이 발생하면요. 우리나라 소고기 수출 중단됩니다. 아, 이것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증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사과도. 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산물 수입하는 거는 그 뭐 자동차 수입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군요. 다르죠. 아, 엘레모 감자 얘기도 있는데요. 그걸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LMO 감자는 지금 사실 많은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워낙 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급률이 100%입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이 작물의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내 생산 농가한테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비관세 장벽인 네. 검역 기준에 의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네.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뭐 네. 그 뒤에 물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쌀하고 소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테이블에 아예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얘기는 오늘 나왔고요. 네. 내일 가잖아요. 네네. 어제 대외경제 관계부처 장관 네네. 회의를 했어요. 거기 농림부가 들어갔고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쌀과 소고기는 협상 테이블에 안 올린다. 그 대신 우리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은 에너지 작물을 네. 수입하는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게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제기된 네. 그 내용일 텐데요. 아직 뭐 충분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제안을 한 건 뭐냐면 요즘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아. 항공유에 네. 유럽에서는 2% 이상을 바이오 에탄올을 섞어라.
브라질은 바이오 에탄올을 5% 섞는 거, 10% 섞는 거, 35% 섞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네. 일반 휘발유에 에탄올을 바이오 에탄올을 섞어서 일종의 연비도 높이고 탄소 배출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법을 세계 각국이 이걸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에탄올이 뭡니까, 의원님? 일종의 옥수수를 활용한 네네네. 기름인 거죠. 에탄올인 거죠.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에탄올을 만든 뽑아내서 거죠. 태워서 연료를 그렇죠. 쓴다. 그것을 정제해내는 기술이나 뭐 이것은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닌데 어제 경북대에 갔더니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국내에 유일하게 이것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추출해내는 모든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북대 농대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하자라는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해 생산하는 옥수수가 3억 3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네, 네. 그중에 11%를 수출하고 있고요. 주로 사료용 이런 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40% 정도를 국내에 에탄올 가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 140여 군데의 에탄올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시설이 굉장히 낡아서 네네네. 이 시설에 그러니까 여기를 통하는 것보다는 이 원재료를 우리가 원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준비하면 인력이나 이런 건 저희가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원재료를 수입해 와서 이것을 바이오 에탄올로 생산을 하고 이것을 다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 국내의 농산물 시장하고 이건 철저히 구분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떤 영향도 국내 농산물 시장에 끼치지 않으면서 일종의 제조업이 되는 거여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3억 톤이 넘는 네.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고 해서 이 시장을 저희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 일본은 바이오 에탄올을 수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수입 연도를 일찍 당기겠다 이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얘기할 때 그다음에 여항구 본부장하고 얘기할 네. 때 우리는 바이오 에탄올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가 가공하겠다. 이것을 제안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아마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래도 꽤 진전이.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아, 이제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기사를 보면서. 그게 혹시 항공업계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맞습니다. 개념이 그 예, 개념인가요? 그게 그거죠.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SAP. 네네네. 그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SAF네. SAF 기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다 모든 산업이 가야 되는데 항공은 너무나 힘든 것이 이게 기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예. 기후 악당인데 이걸 예. 극복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거기에 바이오 에탄올을 섞는 거거든요. 이게 유럽은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써라. 의무적으로. 예. 근데 이것을 생산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은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네.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어제 경북대를 갔는데 자기네 그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어차피 항공 산업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그렇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는 계속 그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오히려 생색은 내면서 옥수수 수입하고 우리는 네. 오히려 또 수출 산업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네요. 뭐 그림은 그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국회에서 네.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걸 카드로 우리 통상교섭팀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네. 정부가 협상에서 일단 좀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제가 그저께 농림부 장관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네네네. 아마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일단 네. 얘기를 하고 다른 주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서 그러셔요. 그래도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전략을 하나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인데요. 네. 지난번에 방송 나오셔가지고 법안 발의한 거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그 법안과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의견 제출하셨다고.
아, 들었습니다. 제가 농어민위원장이고 네네. 저한테 사람들이 너는 어떤 정치인이냐 이렇게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농촌에 살면서 나를 돌이켜 보면 나는 농어촌 기본소득론자이고 네.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요구에 의해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도 했고 그리고 농어민위원회에서 이번에 농정 공약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농업민생사법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다들 이해도가 높은데 네. 그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제가 준비했다기보단 저희 농어민위원회에서 준비해서 네. 민주당 제출을 했죠. 농어민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죠 주로? 일단 농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 대개는 그냥 단년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 그러기 위해서 농특위가 지금 있는데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고령농의 문제와 새농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세대 이양과 신규 농이 들어오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은퇴 이양 직불제, 그다음에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준비해 달라. 그다음에 농지가 워낙 분산되어 있어서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지 집적화를 위한 농지 관리 기구를 두어라. 그다음에 여기 기본소득. 네, 네, 예. 네. 기본소득이 시범적으로라도 이걸 전국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기초지자체부터 시범적으로라도 확대해 보자. 네. 그것이 정책 실험을 하고 네. 실험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좀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 농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라는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선거 운동 예, 기간에 예. 청산면 그 맞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네. 갔었잖아요. 그때 취임하고도 그 한 번 더 방앗간에 간 거고.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거기가 아마 1인당 15만 원을 주는 저도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60만 원 갖고 뭘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네. 모르지만 저는 한때 누가 나한테 한 달에 30만 원만 주면 나는 농사 짓고 여기서 참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들 네.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청산면에 사는 주민들한테 1인당 1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 이것은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학원에 가서도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학원비로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거가 자기한테 돌아온 돈이니까 부모한테 용돈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쓰는 거니까 그때 이거 평가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평가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리고 이제 나서서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너를 밥 사줄게 이런 지역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던 동네가 사람들이 그 15만 원 때문에 이웃 소중한 줄을 알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래서 표정이 밝아지고 저는 15만 원 줘서 이런 정책 성과를 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월 15만 원이면은 아주 작은 돈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또 굉장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청산면에서 하고 있는 것도 효과가 좀 나고 있다고 듣고 계세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인구도 좀 늘었다 그러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죠. 네. 굉장히 각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발의하신 법안도 그 네. 같은 내용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법안이? 내용은 큰 틀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 기본소득을 하고 싶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가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그 한 지자체가 뭐랄까 재정 여력이 지방세를 걷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는 네.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을 하고 싶어라고 하더라도 야 니네 지방세 걷어서 공무원 월급 못 주잖아 못해라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거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 하고 싶은데 불법이어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안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면 뭐 신안군이든 아니면 경북의 어떤 조그마한 다른 네. 군이든 하겠다고 맘먹으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월 15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네. 만약에 정부 재정 여력이 안 돼, 그래서 10만 원만 하겠어. 그러면 저는 그것도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법적 근거 마련한 것에 최소한의 재정 여건만 제공을 해주면 기초지자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본소득의 그 위에 플러스로 얹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동시에 예를 들면 울진 같은 경우에 원전이 있고 원전을 운용하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네, 지역 네, 주민들한테 지역을 개발하라고 지원금을 줍니다. 한 해에 한 360억 가량.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쌈짓돈으로 그냥 그 지역에 뭐 개발 사업하는 데 네네네네.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야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왜 인심은 단체장이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 들어오는 돈의 일정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면 좋겠어라는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작년에 통과됐던 고준희 방패장 유치와 관련된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가서 만약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인센티브의 일정한 부분은 지역 주민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저도 지역 자원 시설세 개정안을 냈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제가 연천군 청산면 기본소득 설계할 때 연구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복지부를 통과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어렵죠. 근데 복지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어떤 마인드냐면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농촌 주민들 전체한테 뭔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맞습니다. 제도더라고요. 이거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이거 알고 있는 건데요. 복지 비용도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의성군에서도 야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외국산 농산물 말고 장류가 보통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네. 했거든요. 그래서 야 콩도 많이 생산되고 고추도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장류를 공급해야지라고 네.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더니 네. 이게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노 이렇게 된 거죠. 니네는 지방세 걷어서 공무원 월급 못 주잖아. 아이들한테도 돈 쓰면 안 돼. 이게 중앙정부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꼭 맞는 자리에 딱 계시네요. 국회의원이 법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냐.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데 네네.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아까 또 부연 설명해 주신 게 국가는 최소한만 네. 이 지자체한테 주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또 재원을 발굴해서 뭘 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많은 시도에서요 농민들한테 농민 수당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경북도 분기별로 해서 30만 원씩인가 네. 주고 1인당 주고 네. 있고요. 경남도 주고 있고요. 전남 다 주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 수당은 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농민이라는 증명이 되어야 주는 기본 수당을 농민 수당을 이거를 지역 전체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방안을 돌린다면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민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진 않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발의하신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시면 다 네, 지급하는 네. 기본소득. 농민수당은 농민이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떨까요?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근데 저는 그거는 네. 농민들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붕괴되면 네. 농민들의 삶도 붕괴됩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되면 네. 저희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급하게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하얀 와이셔츠가 없어서 와이셔츠 살려 그러면은 결국 상권이 붕괴된 지금 상황에서는 안동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농민 수당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얘기를 저는 농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농민들이 그거 가지고 반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촌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네. 확장되고 뭐 어쩌면 다른 재원까지 뭐 더 포괄해 가지고 조금 더 액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농촌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농촌에 왔을 때 최소한의 뭔가는 보장이 되겠구나라는 위로는 그다음 위안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계신 분들이라도 조금 더 남아서 더 장사도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네. 있다. 네. 그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농촌의 모습인가요? 뭐 거기서 뭔가가 더 커지고 더 발전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빠르게 붕괴되어가는 농촌 지역 사회가 지금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네. 그 지역 사회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아까 설명하셨던 지금 기본소득 관련된 거 말고 네. 그 농장과 관련된 여러 제안 중에 더 좀 설명하시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거까지만 듣고 정리를 해야 될것 저는 같은데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네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농지값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너무 비싸고요. 농지를 팔고 이거 가지고 내 노후를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농지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이 다릅니다. 이게 노인들은 이 땅을 팔고 싶은데 농지가 안 팔려서 문제고 네. 청년들은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요 중간 단계의 역할을 국가가 해주어야 된다. 네. 이 고령농들은 이제 내가 논두렁 베고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이제 나도 농지에서 은퇴해서 좀 편안한 노후를 살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 농지를 국가가 일정 매입을 하고 네네. 매입한 농지를 이제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할 때는 그들에게 좀 빌려주고 네. 혹은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내 농지가 너무 작아. 네. 그런데 그 인근의 농지를 조금 더 모아서 농지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하면 또 그 역할을 국가가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조정자의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 정책이 저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네네.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네. 농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농지를 사드리는. 네, 그런 사드리기도 거죠. 하고 이분이 딴 개인한테 팔아도 됩니다. 네네네. 개인한테 팔아도 은퇴 직불제는 지급이 됩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에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걸 조금 확대해 보자. 연금처럼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퇴직금 받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그렇죠. 연금. 은퇴하고 연금이 딱 받으실 맞는 수 거죠. 있게. 네. 그것까지 되면 저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농촌 기본소득이 딱 도입이 되면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네. 하면 가서 월 30만 원이든지 뭐 15만 원이든지 받으면서 한번 익숙해져 보고 네. 하다가 이거 뭐 살만한 것 같아. 그러면 정부에서 농지를 네. 빌려서 농사를 작게 지어보다가 되는 것 같아. 그럼 더 키워가지고 정착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조금 이 농촌으로 가시게 만들고 청년들로 가게 만들고 네. 한편으로는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어렵겠다 싶으면 이 토지를 양도하고
연금을 받으시면서 여생을 살아가시는 것으로 그 양도된 네. 토지는 청년들에게 가서 또 키워질 네. 수 있게 만들고 이게 지금 전체 그림이신 그렇죠. 거죠.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올 때 약간 불안감을 갖는 건 직장을 다니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연금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일종인데요. 네네. 국민연금이 그게 사실 얼마가 안 돼요. 음. 노후가 불가능할 정도의 액수예요. 그래서 그 청년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농들을 위해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도 공약에 담아놨고 그거를 국정기획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 노후 보장이 정말 핵심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농산물 관세 협상 전략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촌의 비전, 기본소득의 비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내일도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